과연 뭘까요? 만약에 제가 A4 용지 딱 하나 드리고 가족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뭘까? 딱 4인 가족이었을 때 욕을 안 먹는 완전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가족, 미혼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다문화 가족, 콩가루. 야, 걔네 집안 콩가루지. 콩가루 집안이지. 결핍을 언제 느끼기 시작하냐면 지훈아, 아빠 없어? 아빠 같이 안 살아? 정상 가족은 과연 정상일까? 관계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대가 온다. 정상 가족은 과연 정상일까? 한국은 정말로 이렇게 가족이 굉장히 끈끈하고 또 혈연, 피 이런 거 굉장히 짙은 그런 나라인데요. 가족은 과연 뭘까요? 만약에 제가 A4 용지 딱 하나 드리고 가족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뭘까?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개념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누구나한테 들어봤던 질문들을 추적해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지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연애 안 해? 너가 뭐가 부족해? 그건 어떻게 연애해요? 그럼 결혼해야지. 집 해주실 것도 아니면서 계속 결혼해야지. 최소한 그 결혼하라는 얘기는 지분한테 해주면서 또 물어보죠. 애는 하나 꼭 있어야지. 그래서 안 생기면 안 낳는 거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를 낳았어. 하나 못 써. 외로워. 둘은 낳아야지. 인생 어차피 외로운 건데 꼭 그렇게 또 낳으라 그래요. 결국 뭐냐면 딱 4인 가족이었을 때 더 이상의 욕을 안 먹는 완전체가 됐다는 평가를 우리 사회에서 받죠. 어쩌라요? 네,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불편하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외에 어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을까요? 비혼모 있겠죠? 그리고 비혼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아니 엄마는 갔어? 그럼 아빠가 혼자 키워? 근데 그 말을 다 누가 듣냐면요, 책임지고 남아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떠난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책임지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났어요. 뭐 사라지거나 연락이 안 닿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비혼모나 비혼부는 이 사람들이 아이를 선택하고 책임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아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를 뿐이고 그 누구도 우리의 가족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내적인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다문화 가정,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가정, 그다음에 이혼 가정, 그다음에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무자녀 가정, 뭐 사실혼 관계, 뭐 동거 가정. 우리가 가족의 한 형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 개념의 딱 가족 외에는 뭔가 되게 문제가 있고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편견들을 알게 모르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콩가루라는 얘기예요. 콩가루. 야, 걔네 집안 콩가루지. 콩가루 집안이지. 예, 이게 얼마나 편견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4인 가족이라고 해서 좋은 가정이고 그걸 벗어났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아니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주 무심코 내뱉는 그 단어들 속에서 많은 편견들이 나가고 그 편견을 우리 아이들이 듣죠. 니네 집은 콩가루라던데 우리 엄마가 막 이런 식으로 듣고 그게 또 다음 세대로 가고, 이 사회는 언제 더불어 살기 좋아지는 사회가 되겠어요. 주목할 만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이미 100만 가정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된 지 오래인데요. 이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위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차별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가 5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쓰레기 투기가 있으면 거기에 의심받거나 이런 식의 어떤 편견, 내 딸은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뭐 1년에 1회면 뭐 별로 많지도 않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1회라는 건 잊을만 하면 한 번, 잊을만 하면 한 번 그런 얘기를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일에 말귀를 알아들은 순간부터 계속 그 꼬리표를 그냥 그걸 계속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 한 번만 들어도 잘 안 잊혀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들 중에서 10% 정도는 내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한부모 가정이 자랐거든요. 그 아빠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한부모 가정인 거를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보면 이제 가정환경조사서를 써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해는 아빠 이름이 있었다가 어느 해는 뭐 없었다가 막 이렇게 복잡해요. 굉장히 저희 엄마도 저를 키우실 때 한부모 가정으로서 그 시대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외갓집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딱 싸고선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아빠가 없지만 태어나서부터 아빠랑 안 살았던 사람들은 아빠가 있는 거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결핍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분명히 되게 행복했던 애기였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어요. 지훈아, 아빠는 안 오셔? 아빠 없어? 아빠 같이 안 살아? 이런 질문. 그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가족관계가 선생님이 아버지는 너네 서류가 복잡하더라?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나는 문제가 있었었나 봐. 혼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생각 많고 우울하고 복잡한 사람이 돼가기 이제 시작했었죠. 만약에 외부에서 그렇게 자극하지 않으면 그 가족 구성원이 그만큼의 상실감을 과연 느낄 것인가? 설문조사를 보면서 10%가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그 심경이 무엇일지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느꼈고 나도 이래서 엄마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대답하도록 시켰구나. 엄마가 막 연습시킨다니까요. 누가 물어보면은 멀리 일하신다고 그래. 근데 뭐 저 잘 큰 것 같거든요. 이만하면 굉장히 잘 성장한 것 같은데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몇 명이냐? 구성원이 누구냐가 아니라 친밀감이에요. 얼마만큼 친한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아끼는가가 가족의 진정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4인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콩가루 아니고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그냥 유서 깊은 콩 집안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친밀감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는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야 돼. 다 모여봐. 내가 오늘 강의를 하나 들었어. 가족이 되려면 친해져야 돼. 다 같이 저녁을 먹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친밀감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나 친밀감이 연약한가를 보려면 엄마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다시 태어나면 엄마로 태어나야 했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그 고등학생 남자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직업병이 어디 가면 이렇게 귀가 커지는 병이 있어요. 사례 모음이 쉽지가 않고요. 그런 사례들이 훨씬 더 생생하죠. 그날도 제가 이제 귀가 있다만해져가지고 엄마랑 하는 전화예요. 엄마 어디야? 빨리 와. 집에? 아빠밖에 없다니까. 못 들어간다고. 아빠랑 무슨 말해. 싫어. 엄마가 올 때쯤 전화 한번 맞춰서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 이거였어요. 아빠가 혼자 있으면 그 집에 갈 수도 없고 그 집에서 뭘 먹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빠랑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빠지면 균열 있는 집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친밀함이 핵심 구성 요소가 되고 있지 못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진정한 가족을 가진다는 건 가족끼리 1대1 관계를 잘 가지시는 거예요.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도 엄마, 아빠, 엄마랑 아들, 아빠랑 딸, 아빠랑 아들, 딸이랑 아들 끼리끼리 1대1로 관계가 짝짝짝짝 탄탄해야 가족 관계 전개가 괜찮은 거예요. 관계는 1대1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요. 그분들은 1대1로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잘 사랑하면서 맺고 있어요. 우리 지은지는 누구 딸? 엄마 딸. 누군가 평가할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의미예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누가 더 가족답게 사는지는 그 집 안방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편견을 없앤다는 것,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보는 시선을 내가 딱 달리한다는 게 그럼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골치 아프다. 우리 집만 해도 골치 아프다. 그냥 이렇게 살래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편견을 없앤다는 건 내 주변에 더 많은 이웃을 허용한다는 얘기겠죠. 가족의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확장해서 가족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망이 굉장히 넓혀지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애를 막 8명도 낳고 6명도 낳고 가족 구성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또 가족 구성도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핵가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명은 막 100세 시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에겐 항상 이웃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한데 혈연 관계의 관계만으로 평생 인간이 필요한 외로움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인간들에게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주목할 만한 문제가 됐어요. 인간이 외롭다는 것.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절반이 혼자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900만 명이 너무나 고독을 호소하고 있고 고독감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한 사람이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는 그런 것만큼 이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총리가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 자기 생각을 나누지 못하고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우린 나서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친밀감이라는 건 꼭 사인 가족에게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편견을 없애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다양한 인간관계망 안에서 친밀감이라는 역량을 더 많이 공급받고 행복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있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안에 이미 많이 공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또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가족이란 개념을 확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차별과 혐오와 어떤 배제를 양산하는 폭력적인 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4인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셔서 가족의 핵심은 친밀감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모두가 다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남처럼 사니까 잠이 오냐? 잘 자더라. 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냐?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하얀 조명 켜고 막 생속옷 막 입고 장미꽃도 꽂아 놓으시고 뭐 이런데 이제 꽃 꽂아 놓아 있는 거 보면 다시 집을 나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문제일까? 다시 하고 싶다. 운영을 재개합시다. 이러다 못 쓰겠어. 몰래 보고 있다가 들켰을 때 놀리지 않기. 누가 봤을 때 막 이렇게 끄고 이러지 않기. 우리 오늘은요, 혼자서만 보고 싶은 부부와 연인 간의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스킨십, 그 중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스킨십, 섹스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주제는 편하게 꺼내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분위기 좀 무르익었을 때, 또 와인 같은 거 좀 들어갔을 때나 뭐 니네는 좀 뭐 잘 됐니? 뭐 이 정도로 얘기를 꺼내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은밀히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생활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93.9%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60대 이상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그 삶에서 95.5%로 굉장히 높이 상향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삶의 질이나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한 얘기다. 어떻게 그런 얘기 너무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부부 관계의 질을 위해서 대면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는 로맨틱한 남자와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싶어서 결혼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고 나니까 맞벌이와 육아에 지쳐서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매일 피곤해 쩔어서 분위기 잡을 틈도 없이 너무너무 잠들기 바쁘고요. 어쩌다 뽀뽀라도 할라치면 서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슬쩍 피해버려요. 이렇게 연인에서 온의가 된 지 어느덧 7년 차. 우리들의 뜨거운 밤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해질 때가 되니 혹시 우리 남편 이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 너무 매력이 없어졌나 싶어서 한껏 꾸며봤더니 또 예쁘다며 좋은 데 데려가서 칼질하자고 챙겨줍니다. 사실 저희 부부 사이는 스킨십 빼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결혼하면 다 그런다는데 스킨십 없는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아마 이 사연 들으신 분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썼나? 내가 써서 언제 이걸 보냈었나? 101호, 102호, 205호, 807호 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섹스리스 얘기는 뚜껑을 열고 보면요. 보통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남 얘기인 듯 내 얘기인 것 같은 이야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로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 한 초등학교 또 유치원 이 정도 키우는 분들이 서울살이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과 그 집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이 아기 낳고 키우고 출퇴근하고 이 거리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다정한 배우자의 조건은 체력이라고 하는데 체력을 길에다 다 뿌리고 오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녹초가 되는 시간, 가장 에너지가 없는 시간에 서로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애들 어리고 그러니까 뭐 물놀이 해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뭐 휴가 같은데 이제 뭐 리조트도 가고 막 이제 가잖아요. 해야지. 한번 해야지. 응? 오늘 한번 해야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오늘은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 가기 전에는 한번 해야지. 네, 그런데 놀러가 운전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왜 우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죠. 그 애들이 그 놀러 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걔네 잡으러 다니고 샤워시키고 뭐 먹이고 막 이러면 10시, 11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뭐 운동장 달리기 이런 거를 하기가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거 봐도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사소한 거에서 빠지잖아요.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는 다 빼고 순대만 순댓국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순대만 먹는 걸 기억해주고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울 사랑에 빠지고 저는 오이지가 없으면 밥이잘 못 먹겠더라고요 했는데 오이지를 밀어주고 오이지를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로맨스가 시작됐던 것처럼 나는 정말 양념치킨이 좋다고 10번 박히게 얘기했는데 배달은 항상 프라이드가 와. 이럴 때 무심함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사소한 균열들이 벌써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절당했던 경험, 생일이고 뭐 결혼기념일이고 이래서 딱 했는데 그런 날 딱 거절당하고 다 이렇게 반응이 없었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들고 서로 간에 많은 마음의 역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어떤 커플이든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커플은 초반에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한번 털고 가요. 이렇게. 입을 탁 한번 털듯이 그 오해였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자를 찾아가는 건데 어떤 부부나 또 오래된 연인들 그런 분들은 중간에 그 먼지털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그게 이제 나머지 결혼 생활에 견인해 가면서 이제 많은 관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거기다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변이 문제예요. 솔직히 저는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일날 아침부터 햄버거 먹고 컵라면 먹어도 아침에 라면 먹으면 살 안 찌겠다. 좋아. 근데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생일이구나 축하해. 미역국 먹었어? 아니 나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서. 왜 안 먹었어? 아무도 안 끓여줬구나. 미역국도 못 먹는데 내 인생 못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런 한마디들이 원래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게 만드는 되게 많아요. 이 섹스리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죠. 너네 왜 게이가 안 생기니? 너 각방 쓰잖아? 안 된다? 원래 남이에요. 원래 남이 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게 훌륭한 거지. 인생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숙면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마다 신체의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배우자가 코를 되게 많이 골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둘 다 같이 골아서 서로 고는 소리에 깨시기도 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각박을 쓰는 거는 섹스릭스하고 아주 그렇게 본질적인 연관은 없을 거예요. 다 너무 이렇게 아예 따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각방을 쓰니까 아예 들어가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고 그냥 하숙하는 것처럼 그런 각방은 각방 아니죠.
각방이어도 진짜 딱 자는 시간만 분리되는 거예요. 애도 같이 재우는 거고 불도 같이 끄는 거고 잠은 같이 안 자지만 거실에서 애들 얘기도 하고 잘 때만 잘 자 이러고 이제 편안한 숙면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말하는 각방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섹스가 없어도요 궁극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을 유지하는 결혼 생활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떤 몸의 대화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 라는 것을 두 부부가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조차를 시도할 수 없다면 각자 배우자가 나름의 추측을 하는 거죠. 이래서 그럴 거야. 내가 아이 낳고 10kg가 불었으니까 내가 여성적으로 매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하고 추측하는 게 그게 또 두 번째로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섹스는 없어요. 야 우리 오누이 됐어. 어디 가면 이제 우리 친자라고 하자. 서로가 막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과연 친밀하지 않은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결국에 이제 섹스리스 얘기는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는 왜 이런 컨디션에 놓여지게 됐는가를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별로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연결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종된 스킨십을 찾아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평소에 잘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회복하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모텔에 가자고 조명을 막 집에 장미꽃을 쫙 해놓고 막 밤에 막 낮에 하나 반복 설거지 한 번은 안 하다가 막 밤에 막 빨간 조명 켜고 막 새 속옷 막 입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낮에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밤에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일주일에 딱 한 개씩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차 같이 쓰시다가 이제 내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차 기름이 별로 없더라. 근데 내일 아침에 뭐 기름 넣고 가려면 막힐 것 같은데 그냥 들어오는 길에 채워놨다. 당신 그 드라이 맡길 거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오늘 맡겼다. 그냥 이런 거 하나 알아차리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부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소하게 하나씩 하지 않았던 것 속에서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나 당신 다정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다정이랑은 상관이 없어. 쇼였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그럴 때 좀 상대방의 그 말을 좀 받아들여 주시는 제스처라도 좀 하셔야 돼요. 미안하게 됐다. 그래도 뭐 다른 장점이 있잖아.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은데 꼭 이렇게 나니까 살아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탁 리젝이 되는 거죠. 한마디 더 덧붙여 주셔야죠. 그리고 너니까 나랑 살아주는 거 나도 알아.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닭살 돋아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솔루션 중에 이 솔루션이 아마 가장 어려우실 거라고 제 예상되거든요. 서로 미소 짓기예요. 돌아보시겠죠? 차라리 내가 5만 원을 주겠다. 보통 이럴 만큼 부부간에 미소 짓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미소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교감과 메시지를 주거든요.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미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달돼요. 남편들이 어쩔 때 또 많이 서운하냐면요. 아기 낳고 미소 엄청 짓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미소 짓고 애착을 형성한다고 그러다가 남편이 말 시키면 뭐? 크게 말해. 그냥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냥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이 오냐 이거 말고 잘 잤어? 이렇게 미소. 퇴근했을 때 일찍 왔어요. 오랜만에 일찍 왔어. 그럼 일찍 왔네 미소 지으면 돼. 잘렸냐? 그다음에 알아차려주기인데요.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뭔가 생각 많아 보이는 얼굴이다. 이거 알아차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배려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외식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골라. 지난번에 엄마는 맨날 우리한테 맞춰주잖아. 그러니까 엄마 먹고 싶은 거로 이번에는 먹어 무조건. 개워도 먹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배려죠. 그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아주 사소한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손을 푸셔야 돼요. 머리 쓰다듬어 주기. 반려견에 하시는 거 반만이라도. 좀 건덕지를 만들어야죠. 어깨 되게 뭉쳐 보인다. 아니 괜찮은데? 아니야 딱 뭉쳤어. 앉아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괜히 귀 한번 만지고. 여러분 그 처음에 연애하셨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난 정말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만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그런 황홀한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그래서 사소한 터치를 좀 있어서 해주시라. 분명히 처음엔 거부하실 거예요. 왜 이래? 전기 오르잖아 막 이러고 이러시겠지만은 그럴 때 절대 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매너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떨 때의 매너냐면요. 우리가 운영을 재개합시다. 이러다 녹슬겠소.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관계 대시를 해요. 또 굉장히 소원했던 이 관계를 재개하고자 한쪽이 대시를 해서 들어올 때 나는 느끼는 전혀 오늘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미안해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까지만 거절을 하면은 상대방은 영원히 거절감을 느껴요. 반드시 오늘 거절할 때는 다음을 꼭 예약해 줘야지 돼요. 처음에 썸 탈 때도 다음 주 수요일 어때? 죄송해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목요일은 어떠세요? 라고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은 있지만 못 만나는 것과 만날 마음이 없지만 돌려 말하는 건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킨십에 있어서도 내가 오늘은 아닌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주 날이 좋을 것 같아. 나를 다음을 좀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관계가 뜸했다가 다가갔지만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자존감 상실과 수치심, 성적인 모멸감,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용기 내서 다가왔을 때는 훨씬 더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하는 어떤 배려를 서로 간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사연에선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내분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남편의 요구를 이제 계속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내가 딴짓해도 너 할 말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다가갈 때도 되게 매너가 있어야 되죠. 성적인 비하나 외모 비하를 부부 사이에서 진짜 하지 않으셔야지 돼요. 나 여기 여보 나 여기 허리 여기 조금만 눌러줘봐. 너무 뻐근하다. 허리가 있었어? 아니 미안한데 내가 허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너의 허리를 좀 알려주겠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돼요. 또 우리 남편들도 이렇게 배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여보 그거 뭐 양복 터질 것 같은데 뭐 인부복이라도 입고 출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한 그 농담처럼 그런 게 마음에 남아요. 성적으로 매력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비하 발언들을 금지해 주시는 거 이거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나 누가 만지는 거 싫어해요.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결국에 몸의 대화라는 건 단순한 몸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완전한 자기 개방의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의 정도가 누군가와 정말 원만한 성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로 지표가 나뉘게 돼요. 결국에 심리적으로 깊은 심연의 놀라운 경험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왕 결혼한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자, 3가지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평소 낮에 잘 하셔야 되는데 상대의 필요를 딱 일주일에 1개만 기억해서 맞춰주자. 2번째, 괜히 한번 끌어안자. 그다음 3번째, 다가올 때 무한하게 만들지 말자. 요 3개만 우리가 좀 해주셔도 이 문제들을 풀어갈 또 하나의 실마리들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찾아가실 테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실타래가 다 풀려있는 어느 날에 서 있는 이 부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도 프로답게 하시면 참 멋있지만 회사 안에서 사랑도 반 이상의 분들이 사내 연애를 경험하셨고요. 뭐야? 다 하고 있었어? 훨씬 더 많은 걸 고려해야 되고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랑의 장이다. 헤어지고 나면은 회사 밖에서 연애한 거와는 이제 다른 차원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줄타기 같은 사내 연애가 지켜줘야 될 몇 가지 룰.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사내 연애. 연애 중에서도 웬일이야 이런 사내 연애. 삶의 장소라는 게 회사가 또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피해가기도 그냥 하기도 참 어려운 게 사내 연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 연애를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러브 스토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내 연애 경험이 있습니까? 거의 반 이상이 사내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속상하시죠? 뭐야? 다 하고 있었어? 나는 뭘 한 건가? 사내 연애
연애를 할 때 장점들을 무엇이라고 꼽았냐면은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 오늘 나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해 준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는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요즘 뭐가 힘든지를 굳이 막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위로와 공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일상을 얘기하면서 공감받기 원하는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사전 설명 굉장히 길게 해야 될 때 많이 있잖아요.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 나 요즘 진짜 회사 장난 아니잖아. 왜? 뭔데? 야, 우리 회사 있잖아. 김 과장님하고 최 부장이 있거든. 둘이 입사 동기야.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장난이 아닌데 그게 우리한테 완전 영향이 와. 그래? 왜? 작년에 인사평가 시즌이었거든. 김 과장이 연봉이 더 먼저 오른 거야. 그 최 부장이 열받지. 그래서 최 과장이 화가 났어? 아니, 김 과장이라니까? 최 과장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됐다. 됐어. 그냥 마시자, 오늘은. 오늘 스트레스를 받은 얘기 요만큼을 하려고 그러면서 되게 짐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말 안 하고 이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사내 연애는 설명하다 지칠 필요가 없고 오늘 되게 힘들었지. 너네 회의 되게 살벌하더라.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으니까 장점 있죠. 그리고 얼마나 활력소가 되겠어요. 회사에 가시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그렇게 눈이 잘 떠지고 콧바람을 내면서만 가시게 되죠. 하지만 또 이제 이런 단점도 있죠. 헤어지고 나면은 회사 밖에서 연애한 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참 그 피곤한 일입니다. 회의 딱 하고 나왔는데 남친 혹은 여친한테 톡이 와요. 회의했나 봐. 웃음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 거기까지 들리는구나. 아니, 우리 이번에 프로젝트 새로 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뭐 개그 프로젝트인가 보지? 아주 그냥 웃음꽃이 만발하더라. 그러면 뭐 회의를 울면서 하냐? 서로 막 모니터링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감시당하는 것 같은 이런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사내 연애는 그리고 회사라는 그 조직 안에서 개인적인 연애사를 또 펼쳐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줘야 될 매너와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회사에서 사랑까지 얻은 자들의 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덕인 거죠, 덕. 첫 번째는요, 다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시선이 협소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사내 연애를 할 때도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동료들하고 관계를 적극적으로 잘 맺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막 이렇게 막 눈치 막 콕찍 막 이런 것만으로도 채팅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하고의 관계를 굳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참 곤란하죠. 업무를 할 때는 다른 동료들하고도 결정적인 소통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보통 평상시에 의사소통들을 잘 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요, 연인에게 업무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내 연애를 하는 이유 중에서 연인에게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정말로 B라고 생각해요. 형평성의 문제죠. 절체절명의 상황,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 내 힘으로 너무 버겁고 컨디션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연인이 아주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내 업무에 대해서 서포트를 받는다거나 업무에 대해서 계속 뭐 개인과외처럼 이렇게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도움을 주는 연인 편에서도 잠깐 5분, 10분 어드바이스 뭐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1시간, 2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지, 그거를 어차피 다 우리 회사 일이잖아요 막 이런 식의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건 조직의 리듬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회사에서 스킨십 하시지 않는 거예요.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들 그냥 하셔. 엘리베이터에서 막 손 쬐끔 잡고. 인간이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잖아요? 그러면 보지 않아도 누가 손을 잡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서요. 뭐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탕비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백허그.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누가 꼭 봐. 반드시 누가 보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회사 안에서 서로의 몸의 거리를 1.2m 유지하는 거예요.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쓸 때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1.2에서 1.5m 띄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달프시겠지만 회사잖아요. 비밀 연애를 대부분 하고 계실 텐데 투샷으로 잡히는 건 정말 불리한 일이에요. 회의 한번 같이 하잖아요. 둘이 나가면 꼭 누군가 얘기해요. 나만 느끼는 거니? 니네가 느끼는 이 느낌이 나만 느끼는 거야? 그리고 너 봤지? 아니 왜 저렇게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이러면서 다 눈치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 연애할 때는 누군가의 그 시선에 투샷으로 들어오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직장에서 싸우시지 않는 거야. 싸움은 회사 밖에서. 어제 못 끝낸 싸움을 아침에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 전투력 만렙 해가지고 얼굴이 좋아 보이네. 나만 못 잔 건가? 옥상으로 잠깐 올라오지. 옥상에서 한 번 붙으시면 그러면 또 그것도 꼭 누가 봐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딱 써야 되잖아요. 회사 밖에 연인하고 싸워도 참 일 잘 안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와도 일이 참 힘들어요. 애하고 싸워도 힘들고. 직장에서 싸우지 않는 거, 에너지 안배를 잘 하는 거, 사내 연애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입니다. 데이트 장소를 회사 근처에 잡으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정서가 약간 마비되면서 판단력이 약간 떨어져요. 둘이 있으면 안 들킬 것만 같죠? 사람들이 다 와요. 데이트는 좀 불편해도 회사에서 각자 나와서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 가서 거기서 다시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나야지. 그래도 들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하는 거 안 된다. 연차를 같이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CSI가 되게 돼요. 여러분을 수색하게 됩니다. 수색하러 나서게 돼요. 그 중요하고 바쁜 시간에. 꼭. 그리고 세상 일이 정말 희한한 게 꼭 그때 여러분을 동시에 찾을 일이 생겨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꼭 누가 찾아요. 아, 정 대리님 연락이 안 돼서요. 전 대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대리님 휴가 가셨는데. 아, 왜요? 아, 그 파일을 대리님이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 김 대리님도 그때 프로젝트 같이 하셔가지고 김 대리님도 파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저희 김 대리님도 오늘 휴가셔가지고. 그래요? 오늘 대리님들 다 휴가 가는 날이야? 왜? 왜지? 왜 대리들이 다 지금 휴가를 간 거지?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CSI가 되게 되는 거죠. 꼭 회사에서 SNS 친구 맺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과 함부로 SNS 친구 맺는 거 아니에요. 치밀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증거가 남기 마련이거든요. SNS에 태그 공항, 좋은 날, 혼자 이렇게 뻥은 치지만 캐리어 끝이 이렇게 딱 찍히고 거기에 네임택이 딱 붙어있죠. 근데 그 네임택이 김대리 거예요. 김대리랑 출장 갔던 그 사람이 출장 갔을 때 어머 네임택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어디서 사셨어요? 했던 그 네임택이 거기가 있어요. 모든 조각이 합쳐지면서 이 CSI의 수사가 되는 거죠. 사내 연애는 여러분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일단 비밀 연애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이런 룰들을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서로를 보호해 갈 수가 있습니다. 들키면 바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둘이 만나요? 네. 웬일이야. 축하해요. 이렇게 되죠. 근데 둘이 만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럼 뭐라고? 뭐야? 그럼 이제 둘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들키면 바로 인정하는 거고요. 비밀 연애가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예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보다 바로 아래 직급을 사귀게 됐을 때는 반드시 자기의 상관한테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내 연애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업무가 맞물려 있어요. 내 연인이 컨펌자가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건 다중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업무 조정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도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 대한 예의이죠. 내가 가진 이 프로젝트의 비밀,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업무 고민을 얘기하시는 것은 좋지만 연인임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죠. 중요한 일들의 담당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킨십, 성적인 관계 스킨십은요. 일반 연애보다 훨씬 더 슬로우하게 가셔야지 돼요. 헤어졌을 때 스킨십을 했던 기억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신중하게, 훨씬 더 느리게, 훨씬 더 관계를 더 잘 가늠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본캐와 부캐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본캐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는 게 본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연인으로서 서로가 작동하는 거는 6시 이후에 부캐로서의 캐릭터를 드러내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사내 연애자들을 대하는 동료들에게도 또 덕이 필요하겠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덕은 무슨 덕이냐. 외로운데. 난 그저 화가 날 뿐이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동료들이 갖추시면 좋을 만한 덕은요. 놀리시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놀려요. 좋아 보여?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둘이 눈빛이 아주 요즘에 아주 그래. 내 처음부터 약간 그렇더라고. 이렇게 놀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계를 캐묻지 않는 거예요. 프라이빗한 거를 막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식하고 약간 한 잔 드시면 첫 키스는 하셨어요? 설마 회사 옥상은 아니죠?
요즘 굉장히 피곤해 보여. 우리 회사 요즘에 피곤할 일이 없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관계를 캐묻거나 성적인 농담 이런 거 이제 하시면은 그건 진짜 매너 아니에요. 좀 내버려 두세요. 또 그렇게 도와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둘이 잘 되던 약간 안 되던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약간만 그러면 싸웠어? 싸웠어? 아까 눈 한 번도 안 맞춘 거 맞지? 내가 본 거 맞지? 헤어졌어? 또 좀 회사에서 어떻게 이 사람하고도 다니고 저 사람하고 다니고 그러죠? 그걸 또 그렇게 물어다 나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입하고 어디 가더라? 간식 사러 가나? 그게 꼭 같이 갈 일이냐? 요즘 배달도 되는데. 그다음에 또 소문을 막 재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옷이 똑같다며, 어제 입은 옷이랑 똑같다며, 그런 거를 꼭 열심히 막 사내 채팅을 하면서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료들을 대하실 때 좀 내버려 두고 한 발짝 뛰어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참 사랑이라는 게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별에 다다르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사내 연애를 선택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사내 이별의 지점까지도 고려하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내 연애는 그 내일이 없는 사랑처럼 질주하면은 서로가 많이 큰 상처를 주고 또 회사에도 상흔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아파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또 실연을 당했을 때 정말 너무나 그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큰 고통을 받을 때 느끼는 뇌의 영역하고 똑같은 곳에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뇌의 영역 활동이 똑같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은 아픔이 이렇게 진정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아픈 거거든요.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안 보는 게 원래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만났다 헤어졌는데 한때 연인을 맨날 출근해서 봐야 된다는 거는 스트레스와 아픔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내 이별은 이별 후 케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을 일단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의 본캐는 원래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출근하실 때 본연의 임무를 기억하자. 리마인드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헤어진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시지 않는 거 사내 이별의 매너예요. 김 대리님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매너 좋지 않아요? 진짜 훈남 중에 훈남 누가 이랬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다시 봐. 너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진짜 뚜껑 열어보면 완전 아닌 거 알지? 눈 똑바로 씻고 다녀요. 막 이런 식으로 험담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별하실 때 이 부분을 협의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만저만해서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얘기했으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자주 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나는 이제 주로 1호기를 이용할 테니 당신은 이제 4호기를 이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협의해야 되고요. 근데 회사 근처 편의점 보통 2개 정도 있잖아요. 나는 이쪽 편의점을 갈 테니 당신은 저쪽 편의점을 다니시오. 그 다음에 서로 그렇게 사이좋게 쿠폰 찍었던 쿠폰마저 얼마나 가슴을 뱁니까? 나는 이제 커피는 주로 이쪽 카페를 갈 테니 당신은 저쪽 카페를 가시오. 이별할 때 꼭 이거를 협의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다시 열심히 힐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일을 막 하면서 일을 통해서 승화하고 애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승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사내 연애는 텀을 굉장히 길게 두셔야 한다라는 거. 다음번에 사내 연애는 쉽게 시작하지 않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로 만난 사이에 그 사랑까지 잡으면 참 정말 좋겠지만요. 결코 그 쉬운 일은 아니죠. 회사라는 것은 개인의 공간이 아니고 다른 동료들의 엄숙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사랑까지 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사람으로서 매너를 갖추고 이제 사랑을 하신다면 또 주변의 응원도 받고 내 자신에게는 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너 지금 입사 몇 년 차야? 네가 똑바로 해야 후배들도 잘할 거 아니야. 누가 엑셀 파일을 그따위로 만들어 올리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사람들한테는 자신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이 아는 모습이 있다고 하죠. 내가 인식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내가 이제 간극이 있는 건데요. 이 간극이 크면은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직장 동료가 보는 내가 차이가 있다면 곤란한 일이겠죠.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일을 잘할까?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나는 일 잘 넣을까요? 일 못 넣을까요? 직속 후배가 일을 너무 못해서 고민입니다. 아침마다 거의 모든 일을 제가 지시하지 않으면 안 하거나 못하고요. 매일 작성하는 보고서를 실수해서 제가 굳이 확인하게 하는데 검토했는데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했는데 이상하다 라고 합니다. 틀리면 맞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업무에 반드시 꼭 실수가 있는데요. 불안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저하고는 달리 정작 본인은 천하태평입니다. 이 직원 때문에 제 업무량이 너무 늘었어요. 사수니까 참아야지 한 지가 벌써 2년입니다. 저는 대체 언제까지 얘가 싼 똥을 닦아줘야 할까요? 우리 한번 일몰러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경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책상은 정말 엄청납니다. 물론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름의 다 규칙이 있다. 일단 포스트잇 그 밑에 결제 서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믹스커피 한 봉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거래처에서 받은 명함이 하나 삐껴 나와 있고요. 컵이 기본적으로 3개 세팅되어 있는데요. 2개는 어제 먹은 거예요. 업무가 너무 바쁜 나머지 못 치우고 갔어요. 그 옆에 당 달릴 때 먹는 쪼꼬바 반 정도 남았어요. 한 번에 다 먹으면 살찌니까. 그리고 어깨 아프시니까 안마기. 이런 거 하나 이제 책상에 걸려 있어요. 굉장히 산만해요. 물론 게임 회사나 작가님들 이런 분들은 책상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더 창의적이 된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행정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서류 업무를 많이 하는 분의 책상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주변에 물건이 많을수록 뇌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고요. 통제력과 선택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단력이 떨어진다고요. 반면에 정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사람들한테 보다 더 쉽게 신뢰를 얻고 승진을 빨리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렇게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일도 잘할 것이다 라는 연상작용 때문에 알게 모르게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당장 내일 책상을 치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탁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천사예요. 천사. 회사의 고객만족센터 같은 이런 분이에요. 자신이 감당할 일의 분량이 스스로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런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 학업 능력이 좋은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얼마 정도 맞을 것 같다라고 가늠하는 능력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자신의 역량을 계산했을 때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분간하는 능력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부탁하면 예 제가 해드릴게요. 예 알아봐 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 넣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거절 못하는 성격이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절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기능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짜배기로 일은 잘 못하고 항상 땀 흘리시는데 된 건 하나도 없고 아주 계획이 부실하죠. 업무 처리에 대한 자기 계획이 없어요. 이게 3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첫째 주까지는 여기, 둘째 주까지는 여기 이렇게 딱딱딱 정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얼마큼 진행돼야 되는지 확인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당고개에서 죽정역까지 오늘 처음 가는 길을 가봐야 돼요. 무심코 타는 사람도 있지만 잘 가는 사람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잖아요. 어디가 환승 지점이고 이 환승보단 이 환승이 빠르고 첫 차는 이거, 막차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가잖아요. 이게 업무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팀과 저 팀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만나는 환승 지점이 잘 맞아야 그 다음으로 또 환승해서 다음 팀이 일을 받아가지고 해요. 일을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톤을 터치해줘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지금 끝내야 월요일날 다음 팀이 시작할 수 있지 오늘 퇴근하기까지 이 일을 끝내는 이유가 나만의 이유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승 지점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짜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일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내 채팅 많이 쓰잖아요. 겁나 길게 만연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괄식. 결론은 10줄을 읽어야지 나와. 이러면 정말 업무 피로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부장님, 제가요 이 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꼭 맞추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건 그렇다고 제가 또 뭐 되게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일이 중간에 생겼었냐면 김 대리님이 수요일날 오후쯤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늘 이메일 못 준다. 이 얘기를 그렇게 서사를 부여해서 하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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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얼마나 없어 보여요. 프로답지 않아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하나를 못해서 네? 면접 가서도 그래요. 면접까지 물어봤는데 네? 여러분 그거 뽑히겠어요? 네? 이러는데 태도가 매우 부실해요. 태도는 타인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작은 일을 굉장히 우습게 보죠.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요. 제가 이제 굉장히 늦게 와가지고 되게 배가 고픈 상태의 날이 있었어요. 집에 한 11시 반인가 도착했는데 저희 집 앞에 치킨집 전대한지가 딱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치킨집이 신장 개업 오픈이어서 새벽 3시까지 2마리를 배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거다. 시키려고 했는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번호가 없어요. 새벽 3시에 2마리를 배달해 주지만 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놀라운 오타를 하나 찾아냈는데 새벽 3시까지 생매주가 배달돼요. 기억 하나의 오타를 내신 거죠. 그래서 생매주를 새벽 3시에 배달해 주시는 놀라운 서비스였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전단지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을까요? 많은 관리자들이 그거를 다 패스하면서 그런 전단지가 결국엔 뿌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치킨집에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겠죠. 이처럼 굉장히 그 작은 일은 결코 결과까지 작게 만들지 않고요. 이 작은 일이 굉장히 큰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일 잘러의 디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받아 적으셔도 좋아요. 첫 번째, 되묻기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상사들은 대충 지시하기도 있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자꾸만 대충 알려주는 실수를 하게 돼요. 엄마 집에 갔어요. 엄마, 웬일이야, 겉절이 더 맛있어졌네. 엄마 이거 어떻게 무친 거야? 그거? 그 대충 소금을 한 줌을 잡아가지고 속 뿌린 다음에 대충 재워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숨이 죽은 것 같으면 새우젓이랑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대충 조금씩 하면 돼.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왜일까요? 엄마들은 오랫동안 겉절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대충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해보려고 그러봐요. 그럼 되나? 근데 절대로 안 돼요. 확인해야지 우리가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기름 얼마나 넣으라고 쫄쫄쫄 쫄쫄쫄 엄마, 참기름이 시냇물이야? 한 큰술로 얼마나 넣냐고. 밥 숟가락 하나, 그걸 기준으로 얘기해봐봐. 이렇게 정확한 것을 확인하는 되묻기 질문이 필요해요. 다음 주까지 처리해. 그러면 금요일까지 처리해도 될까요? 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되묻지 않고 그냥 계속 가면요,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을 넘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상사들에게는 닫힌 질문을 해야지 돼요. 열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열린 질문은 굉장히 상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질문입니다. 1부 40층 꽃다발은 무슨 꽃인가요? 예쁜 꽃. 몇 송이로 할까요? 적당해요. 동우가 가로질러 내달리는 도로는 편도 몇 차선입니까? 6차선, 그 정도는 허가가 어려울 것 같아서 5차선, 그것도 3차선. 점심은 무슨 메뉴로 할까요? 회의를 연기하자고 하시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나 목요일 오전 11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택지가 되게 많으면 꼭 앞에 번호를 매겨주세요. 다음 중 3가지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사들이 보통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한 문장 이상 쓰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게 여러분들이 일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돼요. 교묘한 기억도 부족한 기록보다는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뇌는 모든 것을 완벽히
완벽하게 암기했다고 생각해도 20분이 지나고 나면은 80% 정도를 까먹는다고 해요. 어떤 비서분이 자기가 모시는 사장은 3-4번이 바뀌었지만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비서가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하나인데 무조건 메모하는 거였대요. 특히 상사들이 걸어가면서 하는 말을 아주 놓치지 않고 메모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이메일로 주거나 회사 채팅으로 주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중간에 만나서 날리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 맞다, 그거 다음 주 화요일 11시로 잡아. 아 맞다, 그거 진행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쪽 부서에다가 그냥 홀딩하라고 전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요, 지금 당장 여기다 뭐 톡으로 좀 찍어주십시오, 이럴 수 없는 스치듯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사가 딴소리 할 때 혹시 제가 뭔가 메모가 잘못된 지점이 있을까요? 예, 이런 식으로 덤탱이 쓰거나 이런 일 없이 잘 굴러갔다고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자꾸만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마저도. 근데 회사에서 정보를 자기 힘으로 여기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균열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보가 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 안에서는 반드시 모든 정보는 공유돼야지 돼요. 이메일 업무나 이런 것들은 참조, 공유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는 게 일을 진행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만에 하나 일이 생겼을 때 덤탱이 쓰지 않는 이런 일들이 됩니다. 채팅 보고를 할 때는요, 주어하고 서술어만 있다는 느낌으로 딱 쓰셔야지 돼요. 언텍스트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보고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훨씬 더 단순하게 하고 정보를 압축해서 주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문장 2번 읽으면 망한 거예요. 주어 빼놓고 쓰는 문장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다 하셨다는데요? 누가? 뭘? 왜 다 했는 건데? 여러분 이거 영혼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회사 갔다 와서 먹으려고 남편한테 그 마카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거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마카롱 없어졌네? 마카롱 다 먹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주어를 꼭 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채팅을 할 때는 반드시 2갈씩 문장을 쓰셔야지 돼요. 회의 4시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님 외부 일정이 딜레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뒤에 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통 구구절절 앞에 만연체로 하고 그래서 회의가 4시로 연기되었다는 걸 너무나 늦게 얘기해요. 상사들은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핵심 없이 길게 말하는 순간 진짜 너무 힘들고 정말 재화는 일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쪼잔하잖아요. 간단한 것들인데 아마 회사에서는 잘 얘기해주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약간 열받으면은 퉁쳐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똑바로 합시다. 일을 똑바로 해야지. 뭉뚱그려서 또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더 잘 정리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보고가 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죠. 중간 보고를 하셔야지 돼요. 되게 완벽하게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을 때 중간 보고를 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상사들 입장에서 불성실한가? 자기 임의대로 일을 처리하나?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으셨으면 이때쯤 중간 보고를 해야 되겠다? 갈매기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보고 때는요, 오류가 있어야 매력적인 거예요. 중간 보고 했는데 상사가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또 뭐 그래요.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조언을 구하는 후배일수록 훨씬 더 정이 가고 잘 끌어주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다고 해요. 선배들이 아주 일 잘하고 흠잡을 거 없는 후배가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끝내고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중간에는 틀려도 괜찮아요. 중간에 이렇게 윽박지르면 당할까 봐 괜히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안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중간 보고를 하는 후배가 일을 꼼꼼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중간 보고에서 피드백을 받으세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사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다 누군가의 상사겠죠. 끼껏 발표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맥 못 짚었네? 우리가 호준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맥을 좀 잘 짚겠어요? 정확하게 맥 짚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감을 느끼게 해주라고 상사분들이 사수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발 시간과 파일 리듬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내일 오후까지 해와. 자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쯤 내가 이 파일을 봤으면 좋겠네. 내일 동틀역에는 꼭 출근을 해 있어야 되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애매해요. 오늘 오후 4시쯤 볼까? 내일 오전 출근할 때까지 돼 있으면 돼. 상사분들 제발 미소 좀 지어주세요. 장백기 씨. 내일 봅시다. 너 내가 퇴근하랬지? 안 하고 뭐 하는 건데? 예전에 미국에서 상사들의 표정의 중요성
표정에 대한 실험 하나 했었는데요. 한 상사 그룹은 웃는 얼굴로 꾸짖는 상사였고요. 한 상사 그룹은 무서운 얼굴로 칭찬하는 그룹이었어요. 누가 더 내가 믿을 만하고 나를 지지하는 상사 그룹인가에 대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웃으면서 꾸짖는 상사가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정보 교환을 할 때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내용의 컨텐츠보다 빨리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이 듣기에 좀 불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표정이 친화적이라면 상대방이 그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상사들이 부정적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후배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선배들의 표정을 많이 살펴요. 선배들의 표정 하나가 그날의 사무실의 온도를 결정하기도 하죠. 결국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이 얼마나 강한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일에 대한 애정은 내가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가가 결국에 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첫 번째 강의는 22살에 했어요. 20땡땡년 됐어요. 어떨 때는 똑같은 강의를 100번, 200번 할 때도 있거든요. 자다가 누가 저를 깨워가지고 해봐 그러면은 할 수 있을 만큼 달달달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매너리즘도 느껴지고 되게 슬럼프도 느껴지고 요랬던 시기가 되게 깊이 있었어요. 저 그럴 때 나는 이 일을 왜 할까? 그 의미가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때 의미를 다시 찾았던 것 같고 지금도 많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일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는 업무나 회사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일 자체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일에 대한 시선 변화가 여러분을 일 잘러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